자, 오늘은 방어작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체로부터 우리 몸을 막는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실 병원체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이유는 병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아주 잘 막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제일 좋은 방어작용이 뭡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병원체에 대한 장벽을 치는 게 좋죠. 하지만 우리 몸이 이제 뭐 구멍도 있고 또 병원체가 너무 작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아프냐? 그건 아니죠. 우리 몸 내부에도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혈구가 병원체를 냠 잡아먹고 있죠. 식균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 병원체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 항체죠. 이 Y자로 보이는 게 항체입니다. 이걸 만들어서 병원체에 꼬챙이 꼽듯이 그냥 꼽아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항원항체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냐?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놀랍죠? 자, 그리고 우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보기도 싫어요. 저거 3방 맞았거든요. 후유증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어디 보상 못 받나? 어쨌든 간에 4방은 맞기 싫다. 백신 말고 치료제도 있죠. 백신은 예방제죠. 치료제도 있는데 이건 먹어보진 않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배울 거고요. 마지막으로 혈액형. 혈액형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사람들마다 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나와 다른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몸 안에서 이 혈액을 병원체처럼 막는 방어작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혈액이 응집돼서 굳어버려요. 즉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혈액 종류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혈액형이 되겠습니다. 즉 혈액형도 방어작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것은 결국 방어작용 과정과 혈액형이 될 건데요. 이번 강의 내용이고요. 혈액형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치면 많은 거고 혈액형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눠서 혈액형은 다음 강의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비중을 보면 모의고사마다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어작용이 아마 0문제가 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는 신경계 또는 항상성 단원하고 비슷한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방어작용 단원의 개념 난이도는 신경계나 항상성보다 다소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정답률이 이 정도인 이유는 문제 자체가 길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방어작용 관련된 실험 문제가 길잖아요. 실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요 이제 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고 해석만 가능하다면 생각보다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뉴런 단원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도입부는 다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되었다라고 또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작용을 시작할 건데 지난 단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병원체에 이어서 2번입니다. 방어작용. 자, 병원체를 한번 잘 막아 봅시다. 근데 이 방식에도 또 2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방어작용을 먼저 분류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방어작용은요.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구분 기준이 간단해요. 앞에 B가 붙었죠. 얘는 특이적이지 않고 얘는 특이적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기준이 항원은 이제 병원체 같은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항원에 대한 특이성. 이것이 분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성 단어가 좀 낯선 친구들을 위해서 구별성, 거의 유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병원체가 어떤 녀석인지 구별을 해서 막으면 특이적 방어고요. 얘가 누군지 몰라. 그냥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너 뒤졌어 라고 구분 없이 막으면 비특이적 방어입니다. 여기서 내 몸께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으로 방어하는 비특이적 방어 능력은요, 우리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적 방어라고 하고요.
자, 병원체를 구별해서 막는 능력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자, 후천적 방어가 되겠습니다. 비특이적 방어, 구별 안 하고 막는 것은요, 다시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구분을 하고, 특이적 방어는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병원체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서 세포 안에 숨어 있는 녀석을 막으면 세포성 면역, 혈액에서 이 항원을 구별해서 막으면 체액성 면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 할 거고요. 내용의 핵심은 사실 특이적 방어에 있습니다만 비특이적 방어부터 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부터 한다고? 비특이적. 비특이적은 구별을 한다, 안 한다? 구별을 안 한다. 먼저 외부 방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어찌 따지면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하겠죠. 이쁘게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먼저 피부. 피부가 얇은 곳은 점막 뿐만 아니라 몸에서 끊임없이 분비되는 분비물들.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눈물이나 혹은 땀이나 피지. 피지는 이제 우리가 좋아하진 않는데 얘도 나름 방어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하고 점막은 몸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장벽 기능을 할 텐데 피부가 두꺼우면 점막이 거의 없고요. 피부가 얇으면 점막이 함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피부가 제일 두꺼울까? 우리 몸에서 어디가? 손바닥 또는 발바닥이 제일 두껍습니다. 왜냐면 맨날 이것저것 집으니까 손이 엄청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 방어 능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피부가 두꺼운 거고요. 사실 생물학적으로 손바닥은 겨드랑이보다도 더럽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손바닥 끼면은 겨드랑이가 오히려 손해예요. 또 어떤 학생이 쌤, 옆구리나 허벅지가 더 피부가 두껍지 않아요? 거기는 그 지방이 많은 겁니다. 피부는 손바닥이 더 두껍다. 기능상 피부가 얇을 수밖에 없는 곳이 있죠. 뭐 코 안이나 입 안이나 눈 밑에 이런 데는 대신에 뭐가 있어? 점막이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눈물, 땀, 점막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라이소자임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항생제의 일종입니다. 누굴 막겠어? 세균을 죽이겠죠. 세균은 우리 몸에 오자마자 제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몸에 침범하는 것도 나름 고난이도라니까. 피지는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병원체 증식에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방어인데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몸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부 방어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비특이적 방어, 구별 안 하고 막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식균 작용, 두 번째로 염증 반응인데 염증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뭐 처음 들어본 건 아니고 많이 들어봤죠. 식균 작용은 누가 할까요? 우리 몸 안에 이제 경찰 혹은 군인 기능을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백혈구입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침입자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병원체, 즉 글자가 좀 이상하죠? 백혈구라고 쓴 겁니다. 항원을 섭취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먹으면 뭐합니까? 꺽 하죠. 소화하는 겁니다. 몸 안에서 분해하면 식균 작용이 되고요. 염증이 발생했다. 어떤 게 떠오릅니까? 열나고 붓고 아프고. 네요. 그것이 병원체가 들어와서 일어난 건 맞지만 병원체가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몸 안에서 한 겁니다. 병원체가 많이 한 곳에 모이면 거기를 전쟁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비되는 물질이 히스타민인데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부작용으로 열, 붓기, 통증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대규모 면역 과정이라고 봐도 돼요. 히스타민은 결국 면역 물질인데요. 부작용을 동반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 두 개를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피부가 부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유는 뭐냐면 병원체가 많이 들어온 건데요. 피부 일부가 이렇게
손상이 된 거예요. 가시에 찔렸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구멍이지만 병원체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그냥 대문이 열린 거죠. 혹은 포탈이 열린 거죠.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자, 항원들이 단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얘네가 이제 항원, 즉 병원체고요. 그럼 애들이 많으니까 얘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방금 말씀드린 히스타민이 되겠습니다. 분비가 되면 몸 안의 환경이 변하는데요. 이 주변의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팽창을 하면 백혈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야, 얘들아 빨리 와. 백혈구들이 이걸 보고 아우 전쟁 났나 보네. 싸움 구경이 아니라 싸움을 직접 해야죠. 싸우러 가볼까? 라고 하면서 이 주변에 몰려들게 됩니다. 혈관으로 왔다가 이렇게 조직으로 가요. 백혈구들이 항원하고 대치하게 되는 순간이죠. 이후에 백혈구들은 인정사정 없이 잡아먹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과정을 식균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염증 반응 안에는요. 히스타민 분비로 인한 열부어오름 통증 외에 식균작용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팽창하면 이 주변이 전쟁터가 되잖아요. 또 혈액 안에 있는 물질 일부가 유출이 되거든요. 이 주변이 열나고 붓고 아픈 겁니다. 요거는 결국 히스타민의 부작용. 히스타민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방금 그림으로 그렸다시피 모세혈관이 확장되고요. 모여든 백혈구가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여길 지나갈 수 있게 살짝 혈관벽을 벌리거든요. 이것을 모세혈관의 투과도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 과정과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 백혈구의 식균작용까지 봤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백혈구들이 잘 생각해봐요. 편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편식을 당연히 안 하죠. 식균작용이 어디에 속합니까? 비특이적 방어에 속하는데 구별을 안 하고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를 먹으러 왔다가 엉뚱하게 다른 지나가는 항원이 있으면 걔도 덩달아 잡아먹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백혈구가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건 아니고요. 항원이 많거나 강하면 또 백혈구도 많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체가 쌓이면 그게 나중에 고름이 되긴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잘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니까 제가 적어드린 거를 정리해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일단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그럼 3번 특이적 방어작용.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몸에서 경찰 그리고 군인, 수호신의 역할을 맡아주는 백혈구의 종류를 먼저 알아볼게요. 백혈구의 종류가 원래는 되게 많은데 생명과학 원에선 크게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대식세포, 비만세포, 세 번째로 림프구. 얘네 셋이 이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식세포는 뭘 할까요? 이름에서 느낌이 오지 않나요? 대식가요. 겁나 먹어요. 아까 배운 것 중에 있죠. 식균작용을 한 녀석이 바로 대식세포고요. 비만세포도 아까 그리진 않았는데 벌써 일을 했습니다.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세포는 결국은 이런 녀석들이죠. 본인이 직접 싸우진 않고 막 친구들 불러오는 애들 있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만하고 상관없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많은 거예요.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비특이적 방어에 속하죠. 그럼 특이적 방어는 누가 합니까? 바로 림프구가 합니다. 림프구는 우리가 종류를 B림프구와 T림프구, 또 T림프구는 기능에 따라 보조 T와 독성 T로 나눌 수 있으니까 결국 림프구 3종류를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얘네의 정확한 기능은 이따가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할 특이적 방어 작용을 담당하는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B하고 T를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 장소인데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장소는 아니고요. 얘네들이 기능을 갖게
있게 되는 장소,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백혈구는 태어나는 장소가 다 똑같아요. 어디서 백혈구가 만들어지냐면 뼈 안에 있는 공간, 뭘까요? 자,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뼈 안의 공간 골수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뭐 갈비탕이나 갈비찜 먹을 때 보면은 뼈의 단면에서 흰 부분 맞고 이게 어두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고기가 좀 달려있고, 그죠? 요 가운데 뭐 갈색, 약간 꺼머티티한 부분이 있죠. 요거 혹시 안 떠오르는 친구들은 그 고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거고요. 저 부분은 아마 본 적이 있을 텐데 저기가 골수입니다. 이거 안 그래도 돼요. 여기서 모든 이제 백혈구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림프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뼈 안에서 태어나서 뼈에서 계속 자라면 비림프구가 됩니다. 비가 뭐의 약자일까요? 그러면 뼈에서 태어나서 뼈에서 계속 교육받고 자라서 완성이 되니까 비는 본, 뼈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비림프구는 뼈에서 성숙을 하는 거고요. 어떤 림프구는요,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슴샘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잠깐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몰라도 돼요. 가슴에 있는 이제 면역기관인데요. 갑상샘이나 그런 거랑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이동을 해서 성숙을 하면 T림프구가 되는데 가슴샘의 영문명이 T로 시작을 합니다만 중요치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어쨌든 B림프구와 T림프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숙하는 장소다. 그런데 성숙이란 단어가 따지고 보면은 분화랑 비슷하지 않나요? 본인의 어떤 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성숙이란 단어를 쓰는 건데요. 생명과학 원에선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숙 장소에 따라 B랑 T로 나누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비특이적 방어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인 항원 항체 반응으로 가봅시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러니까 은근슬쩍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본 내용들이 많죠. 뭐 여러분들 이제 수능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테니까 뭐 배워서 아는 것도 있고요. 일상적으로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한 단어들이죠. 항원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얘는 면역 유발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아야 되는 녀석들이라고 보면 돼요. 얘로 뭐가 있겠어요? 뭐 병원체가 있겠죠. 혹은 꽃가루 같은 애들도 여기 들어갑니다. 항체는요. 항체는 항원이 나쁜 놈이라면 항체는 좋은 겁니다. 얘네들을 막기 위한 면역 단백질, 우리 몸에서 제작한 겁니다. 항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종류에 따라 다른데 생명과학 원에서 배우는 항체는 이렇게 Y자로 생겼고요. 요 끝부분이죠. 요 끝부분. 요걸로 항원을 꽂아버립니다. 그래서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합을 하려면 뭐 여러분 블럭이나 레고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양이 맞아야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안 맞으면 결합을 안 하죠. 그래서 항원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병원체가 들어왔다라고 칠게요. 병원체 X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 세균인데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하고는 뭔가 다르게 생겼겠죠. 그 다른 부분을 포착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는 없는 단백질 같은 게 달려있어. 너 뭐야? 우리 몸에 있는 애 아니지. 너 안 되겠어. 내가 널 처리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항체를 만드는데요. 이 부분을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면 저기에 결합할 수 있게 만들고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인지해서 항체를 만들면 저 부분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항원이라는 게 병원체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병원체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공격 부위 이런 부분이 항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항원 A라고 이름을 붙이고 여기를 항원 B라고 이름을 붙여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항원 A와 B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부위가 항체한테 각각 공격을 당하는 것이죠. 위에 있는 항체는 항원 A하고만, 밑에 있는 항체는 항원 B하고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결합할 수 있게 만든 거니까. 그 항원을 보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할 때는요. 입체 구조가 맞는 특이적 결합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결합은 안 돼요. 즉 항원 항체 반응은요. 별거 아닙니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겁니다. 그럼 결합하자마자
이 병원체가 바로 죽진 않는데요. 무력화되고 이동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간에 침전돼서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단 항체는 그 항체를 만들기 위한 항원의 모양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항체 반응은 특이적 방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사실 한 내용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공간을 좀 차지한 것 같으니까 또 여기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특이적 면역에 대한 과정을 한 번에 설명할 거예요. 특이적 면역 과정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죠? 세포성 면역하고 체액성 면역이 포함이 되어 있죠. 먼저 특이적 면역 과정은요,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선행 과정은 누가 하냐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몸 안에 이렇게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칩시다. 항원을 잡아먹는 누가 나타나? 대식이가 나타납니다. 대식세포는 든든하죠. 그래서 잡아먹어요. 몸 안에서 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분해하고 끝이 아니라 대식이는요, 이 항원을 바깥쪽에 이렇게 조각을 전시합니다. 내가 얘를 무찔렀다, 내가 얘 잡아먹었다 라고 하면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 이건 자랑하기 위한 건 아니고 왜 하겠습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보고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보고할까? 림프구 중에 보고를 받는 림프구가 있어요. 바로 보조 T림프구입니다. 보조 T림프가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 아우 이런 애가 왔단 말이지라고 하면서 자다가 깹니다. 원래 림프구들은 평소에 휴면 상태거든요. 그럼 자다가 일어나면 보통 뭐부터 할까요? 보통 나만 깨면 억울하다. 주변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다른 림프구가 누가 있을까요? B림프구와 독성 T림프구가 있는데 얘네들을 마찬가지로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알았어. 이런 애 내가 다 싹 쓸어 줄게 라고 하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는데요. B림프구는 얘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를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무기 공장이 됩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형질세포라고 하는데요. 저 항원에 딱 결합할 수 있는 맞춤 무기 뭐예요? 바로 항체를 만들어서 분비를 하는데 분비 장소는 혈액입니다. 그러면 순환계를 따라서 계속 우리 몸을 순환할 거 아니에요? 이동하다가 길목에서 항원을 만나면 바로 융단 폭격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까 항원항체 반응 배웠죠? 항원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항체가 결합을 해서 얘네들을 단체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대한 명칭은 항원항체 반응인데요. 결국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가 혈액이고요. 혈액에서 특이적으로 적을 무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체액성 면역이 되는 겁니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는 과정 잘 보시고요. 문제는 이 항체가 도달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항원이 숨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작은 항원들은 우리의 세포를 숙주 삼아서 몸 안에서 막 증식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독성 T림프가 하는 겁니다. 암살차처럼 찾아가서 없애는 거예요. 내가 나설 차례인가? 라고 하면서 독성 T림프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찾아다녀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누구를?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안에 이제 항원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럼 독성 T림프가 와서 위로해주고 싶을 겁니다. 아유, 너 감염됐네. 어떡하냐.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너를 이제 쉴 수 있게 해줄게. 영원한 안식을 줄게. 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터트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미 숙주가 되었기 때문에 안에서 항원이 증가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터트리는 이 과정을 감염된 세포 파괴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을 원래 구성했던 세포입니다. 나쁜 놈이 아니에요. 어쨌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항원을 찾아서 무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어떤 과정인지 이해를 할 수 있죠. 둘 다 보조 트림프구가 관여를 하고요. 수행하는 세포는 비림프구나 독성 트림프구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대시기가 항원을 먹고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보조 트림프구한테 주는데 이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하고요. 보조 트림프가 일어나서 비림프구와 독성 트림프구한테 다시 항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 깨웁니다. 활성화가 되겠죠. 그럼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로 자기 자신의 몸을 바꾸는데요. 본인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화라고 하고요.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뿌리면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독성 트림프구는요,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아주 멋있게 혈관 내부를 굴러다녀요. 그 다음에 찾아내면은 이제 감염 세포를 파괴하는 세포성 면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필기를 했겠지만요, 몇 번 반복해서 그리면서 완전히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끝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요, 처음 항원이 들어오면 좀 버벅이면서 막지만, 왜 내가 버벅이는 것 같지? 재차 침입하면 훨씬 더 쉽게 막을 수 있도록 항원에 대한 정보를 몸 안에 각인해 놓는 그런 기억 장치가 또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과정은 1차 면역과 2차 면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생명과학 1에서는 체액성 면역에 관련된 1차, 2차 면역만 배웁니다. 체액성 면역은 누가 하는 거죠?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변해서 항체를 만들면 이게 체액성 면역입니다. 그런데 비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는 체액성 면역 중에서 1차 면역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면역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이때 비림프구는 형질세포만 되는 게 아니라요. 일부는 몰래 기억세포로도 분화한 다음에 얘를 안에 숨겨 넣습니다. 지금 막 밖에서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니잖아. 이때 기억세포는요, 안 싸우고 가만히 숨어 있어요. 저도 전쟁 나면 기억세포처럼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기억세포는 항원이 또 들어오면 진짜로 괜히 만든 건 아닙니다. 진짜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번에는 비림프구 대신에 훨씬 더 빠르고 많이 형질세포를 만들게 되고요. 자, 이때 나온 항체가 이제 체액성 면역을 하면 이것이 2차 면역이 됩니다. 당연히 1차 면역보다 2차 면역이 더 효과적이겠죠. 그 이유는 기억세포 자체가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앞 과정 있죠. 뭐 대시기, 보조트림프 거치고 이런 과정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를 훨씬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항체를 만드는 속도, 즉 생성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또한 기억세포가 만드는 형질세포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항체의 생성 양도 훨씬 많겠죠. 쉽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면역, 그것이 2차 면역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을까요? 기억세포는 또 기억세포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또 만들겠죠, 당연히. 자주 들어온 녀석이네. 이렇게. 그래서 저기 처음 침입했을 때는 비림프구가 형질세포가 되고요. 재차 침입했을 때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기억세포가 형질세포가 되는데 그것이 각각 1차 면역, 2차 면역이고 2차 면역이 보다 항체 생성량도 많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결국은 비림프구나 기억세포나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의 종류는 같아요. 비도 형질 기억이 되고 기억세포도 형질 기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드는데요. 너무나도 열심히 항체를 과다 분비하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형질 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한다. 이런 선지는 다 틀린 거예요. 얘는 최종 형태고요. 결국은 모두 다 짧은 시간 안에 죽습니다. 왜 죽는다고? 너무 열심히 항체를 만들어서.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자기 몸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 중에서 막 밤새고 막 2-3시간 자고 시험 기간 되면은 막 이틀 연속 잠 안 자고 이런 친구들 많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좀 미리 좀 아세요. 자, 그리고 1차 면역과 2차 면역의 구분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억세포의 유무가 되겠죠. 기억세포가 있으면 2차 면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은 또 2차 면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이적 면역 과정과 1차 면역, 2차 면역 제일 중요한 내용 했고요. 오른쪽에 공간이 없어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프를 하나 배울 건데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항체 농도입니다. 체내에서 항체가 생성이 되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요 시점하고 요 시점 때 1차, 2차 감염이 일어났다고 봅시다. 특정 항원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난 거고요. 1차 감염 전에 기억세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바로 나올 수는 없죠.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보조트림프구나 대식세포의 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늦게 나오고 양도 적게 나옵니다. 하지만 재차 침입하면 아까 배웠지만 기억세포에 의해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 때를 T1, 요 때를 T2로 해서 T1과 T2에 일어난 면역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차 면역이 일어나냐, 혹은 2차 면역이 일어나냐, 여기 면역을 생략한 겁니다.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냐, 특이적 면역이 일어나냐 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T1은 누가 봐도 1차 면역이죠. 1차 면역입니다. 아직 기억세포가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 2차 면역 안 일어났고요. T2는 기억세포에 의한 2차 면역이 일어났죠. 그런데 1차 면역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게 비림프구도 있거든요. 느릿느릿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출제하지 않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체액성 면역은 언제 일어났어요? 체액성 면역은 항원 항체 반응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둘 다 일어났죠. 항체가 적냐 많냐 차이지 둘 다 있잖아요. 항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액성 면역이 둘 다 일어났을 거고요. 또한 얘네 둘 다 사실은 체액성 면역에 속합니다. 뭐 1차든 2차든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거죠. 체액성 면역이. 특이적 면역은요. 체액성 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났다라고 봐야죠. 즉 1차, 2차 빼고는 모두 일어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많이 물어볼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면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네 번째.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인공면역 갑시다.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높인 거야, 낮춘 거야? 당연히 높인 거겠죠. 두 가지를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백신, 많이 들어봤죠? 면역 혈청. 얘네들 다 면역력을 높여주기는 하는데요. 내용물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백신은 약화시킨 모계, 얘는 사실 항원입니다. 그럼 면역 혈청은 항체입니다. 항체가 포함된 혈청인데요. 자, 혈청이 또 뭔지 여러분들 기억 못할까 봐 말씀드리자면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돌리면 상층, 하층 나뉘는데 아래 깔리는 게 혈구고요. 윗부분에 이제 액체 부분이 혈창 또는 혈청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으나 생명과학 원에서는 그냥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혈구가 깔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면역 관련된 백혈구가 다 있습니다. 뭐 대식이라든가 혹은 뭐 림프구, 형질세포, 형질세포나 기억세포 등등. 그러니까 얘네들이 혈장, 혈청에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밑에 깔려 있고요. 그럼 면역 관련 물질이 위에는 없을까? 바로 여기에 항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혈청에는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항체를 잘 모은
혈청을 면역혈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입하는 목적이 약간 차이가 있겠죠. 얘는 몸 안에 왜 넣는 겁니까? 항원 나쁜 놈이잖아. 겪어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세포를 형성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감염됐을 때 2차 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면역혈청을 넣는 이유는 원래 스스로 항체를 만들 수 있지만 항체를 더 추가해 주겠다는 얘기죠. 자, 항체의 농도를 높여주는 효과입니다. 즉, 얘는 사실 예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플 때 뒤늦게 집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 아프지? 좀 더 아파봐. 요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얘는 진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기 위한 그래프를 제가 좀 가지고 올 건데요.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는요, 각각 백신과 면역혈청을 미리 넣은 다음에 동일하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 항원에 대해서 감염이 일어난다면 항체 농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은 둘 다 항체예요. 땡땡. 자, 따라왔죠? 먼저 백신은 항원입니다. 기억세포가 없다면 1차 면역이 일어나겠죠. 항체가 느리게 조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기억세포가 백신에 의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 백신의 재료였던 항원에 감염이 된다면 바로 2차 면역을 할 수 있어요. 항체를 몸에 주입할 경우에 항체 농도가 위에서부터 시작하겠죠. 항체를 넣었으니까. 근데 몸 안에 항체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사용하던 안 하던 말이죠. 왜냐하면 요 작용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항체를 다양하게 만들 텐데 항원이 들어올 때마다 혈액에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해가 되고요. 감염이 됐을 때 이전에 항체가 들어왔던 것이지 항원을 경험해 보진 않았기 때문에 기억세포는 없는 거야. 즉 몇 차 면역? 1차 면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이상 미리 주입하는 건 뭐가 좋은 거야? 백신이 좋은 겁니다. 이 항체는 효과가 있지만 항원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도 이해할 수 있죠? 이게 1차 면역, 요게 2차 면역, 여기서는 1차 면역을 하고요. 이때 항체가 있긴 하지만 항원이 없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딱 일어났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내용이 조금 남았네요. 어쨌든 공간이 없어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내용이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자, 5번 면역 관련 질병. 뭐 교과 과정에는 이제 좀 내용이 있는데요. 수능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그리고 이제 에이즈, 세 번째로 자, 자가 면역 질환. 알레르기는 뭡니까? 특정 항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면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면역 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역 과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가루 알레르기. 왜 일어나는 거죠? 꽃가루가 우리 몸에서 그렇게 무서운 병원체는 아닌 게 알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병원체를 인식하고 과도한 면역을 하는 건데요. 항체도 너무 많이 생성을 하고 무엇보다 히스타민 분비가 많아지겠죠. 히스타민은 이제 부작용이 있잖아요. 열, 부어오름, 통증.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염증 반응 증상하고 비슷하죠. 요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력이 없어지는 건데요. 면역 결핍. 사실 면역 결핍이 뭐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는데 뭐 에이즈는 병원체에 의한 거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에이즈를 일으키는 병원체가 HIV 바이러스인데요. 얘가 좋아하는 세포가 하필이면 유독 보조트림프구입니다. 그래서 보조트림프구를 감염시켜서 제거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조트림프가 관여하는 게 체액성, 세포성 면역 다잖아요. 즉, 특이적 면역을 거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약한 질병에도 죽을 수 있다는 거. 자, 자가 면역 질환은요, 정말 얘도 무서운 질병인데요.
자, 자신의 세포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뭘로? 항원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들도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뭐 류머티스라든가 아니면 뭐 1형 당뇨병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생명과학원에서 뭐 수능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개념 끝났고요. 이제 뒷부분에 있는 문제 몇 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 페이지 70으로 가면은 항체 농도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A, B는 항원인데요. 2회 주사를 했고요. 이때 항체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항체 A랑 항체 B가 있죠. 근데 A에 대한 항체는요, 1차 주사 때보다 2차 주사 때 굉장히 농도가 빨리 높아지네요. 2차 면역을 했다는 얘기 같고요. 항체 B에 대한 그래프를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주사했을 때의 차이가 없습니다. 뭐 기억세포가 형성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됐나 보죠. 2차 면역을 못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빈칸을 채워볼게요. 구간 1은요, A와 B에 대한 1차 면역이 일어났을 겁니다.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억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다라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자, 두 번째, 구간 2는 A에 대해서는 몇 차 면역? 2차 면역. B에 대해서는 1차 면역. 그러니까 첫 번째 면역과 차이가 크면 2차 면역, 차이가 거의 없으면 1차 면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항체 A랑 항체 B는 뭐 특이적 결합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A는 기억세포가 형성이 됐는데 B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성이 안 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정리하고요.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핵심 자료 B. 그림을 보시면 특이적 면역 과정이 나타나 있죠. 대식세포가 누구한테 항원의 정보를 줘요? 보조-T한테 주죠. 그럼 보조-T가 활성화가 돼서 누군가를 깨웠는데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됐네요. 항체는 결국은 형질세포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포 니은은 B림프 구였겠죠. 물론 기억세포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대식세포부터 정보가 쭉 전달되는 걸 보니까 기억세포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갈게요.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썼죠, 이미. 자, 두 번째, 세포 기억이 보조-T림프고 생성되는 장소. 백혈구는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하는 장소, T림프구예요. 그러면 성숙 장소가 특별하죠. 가슴샘 되겠습니다. 이 내용 안 까먹었죠? 자, 그래서 1번, 2번 됐고, 다음 문제. 자, 혈액을 원심 분리할 경우 오른쪽과 같이 상하층으로 나뉘는데 세포 디귿과 항체가 발견되는 장소. 세포 디귿이 뭔지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면역 관련 세포는 다 백혈구인데 백혈구는 무조건 밑에 깔아앉잖아요. 그래서 하층에서 디귿이 발견이 될 거고, 항체는 상층, 액체에 이제 녹아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항체는 상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녹아 있다라고 해서 분해된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항체는 상층. 자, 네 번째 문제, OX 퀴즈네요. 자, 1번. 세균 X에 대한 체액석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X에 대한 정보를 받아 만든 항체입니다. 그럼 X랑 결합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항원항체 반응, 즉 체액석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죠. 대식세포는 X에 대해 특이적으로 반응한다. 대식이가 하는 식균 작용은요, 비특이적 방어죠. 구별 안 하고 먹습니다. 틀렸네요. 자, 디귿이 분비한 항체는 Y하고 결합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모양이 맞아야 결합을 하는데 X에 대한 항체니까 Y하고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X가 재차 침입 시 디귿은 기억세포로 분화한다. 여러분, 디귿은 형질세포입니다. 항체를 열심히 분비해서 수명이 짧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죠. 수명이 긴지 짧은지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얘는 무조건 죽습니다.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기억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는요, 처음 침입했을 때는 B림프구고요. 재차 침입했을 때는 기억세포죠. 기억이 됩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오액액액.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자료 C인데요. 요건 이제 백신 개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세균 X를 파쇄하여 항원 A, B를 얻었다. X를 파쇄하여 항원 A, B를 얻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백신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서 기억세포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녀석을 선별해서 가공하면 백신이 되는 것이죠. A랑 B를 1차, 2차, 3차 세 번 주사했을 때의 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기억세포가 형성이 되었대요. 보니까 A에 대한 항체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가 다르죠. 기억세포가 형성이 돼서 2차 면역을 한 거죠. B에 대한 항체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사가 여러 번 반복이 돼도요. 항체 농도의 어떤 증가량이나 분비되는 시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차 면역, 두 번째, 세 번째도 차이가 없으니까 다 1차 면역만 했다. 이유가 뭘까요? 기억세포 형성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기억세포만 형성이 되었다. A에 대한 기억세포만 형성이 됐고 A에 대해서만 두 번째, 세 번째 2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차, 2차, 2차 얘는 1차, 1차, 1차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거 정리하고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 중 A에 대한 2차 면역이 일어난 구간은 당연히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구간 2와 3. 백신 제조하기에 적절한 물질은 당연히 뭐예요? 기억세포 만들려고 백신 주사하는 거잖아. 기억세포를 형성하기 위한 A만 백신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답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OX 퀴즈네요. 구간 1에서 구간 1은 여길 말하는 거네요. A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자, A에 대한 항체가 있고요. A에 대한 항원도 들어가 있겠죠. 그럼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다는 맞습니다. 구간 2에서 B에 대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생성되었다. 구간 2가 여기인데 B에 대한 항체가 일단 나왔죠. 항체는요. 결국은 형질세포가 만듭니다. B에서 만들어진 형질이던 기억이 분화한 형질이던 어쨌든 형질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항체가 나온 것만으로도 B에 대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3에서 동물의 혈청에는 A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다. 무조건 틀렸죠. 자, 혈청은 하층이야, 상층이야? 상층이죠. 여기에 뭐가 있다고? 형질세포 백혈구가 있다고. 백혈구 무조건 밑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이거는 면역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혈액 조성에 대한 문제죠. 많이 출제가 되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많이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조금 길었죠. 이걸 끈기 있게 들은 학생들은요. 뭘 해도 잘할 겁니다. 어쨌든 면역 단원에서 혈액형이 남았는데요. 요건 강의가 좀 짧아요.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